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수구리 담당. 날씨가 요즘 너무 덥습니다, 소장님. 오늘 근데 왜 이렇게 6월달부터 더워요? 가뭄도 심해가지고 네. 뭐 봉원이나 이런 데 보면 나무들이 다 말라 죽더라고. 그러니까요. 뭐 심지어는 데프리카 이런 이야기 나오고, 저는 데프리카 이야기 나오고 이게 뭐 파프리카의 일종인가 이래 새로운 품종이 나왔나 이렇게 했는데 대구 아프리카. 대구가 가뜩이나 분지라서 아시지 않습니까, 소장님? 너무 더운데 마치 아프리카처럼 정말 쨍쨍 그냥 말라 비틀어질 정도로 그런 더운 날씨다. 우리 어릴 때 보면 네. 극장에서 롬멜 뭐 기갑 군단 이런 거. 네네, 독일에. 예. 사하라 네. 사막에서 2차 대전 때 이게 뭐 포신이 녹아 들어가고. 네, 독일군이 네. 그 탱크나 네. 장갑차 철판 위에 계란 후라이 해먹는 장면이 나왔죠, 영화에. 나왔던 기억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 감명 깊은 게 아니라 네. 인상적으로 나왔는데 지금 얼마 전에 데프리카에서 네. 그렇게 이제 계란 후라이를 이렇게 조형물을 만드는 거, 네네. 뭐 그런 것도 지금 나왔고, 방송에 또 나오고. 심지어 무슨 뭐 광주에는 바나나가 열린다. 예, 대구에서도 바나나 열렸다. 바나나 열렸다. 근데 그게 이제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거는 네. 또 전문가입니다. 네, 그러나 선생님 바나나 먹으면 바나나? 아유, 안 받아. 네네. 야, 정말 지금 네. 아침부터 느끼하시네. 조금 이제 시원하시라고 제가 네, 썰렁하게 감사합니다.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네. 시에도 파초라는 게 있잖아요. 파초, 네. 예. 그게 이제 수화진이 네, 불렀던 노래. 파초에 네네네. 그 노래도 있고. 그래서 그 옛날에 무슨 누구십니까? 이 파초의 무슨 뭐 꿈인가 하는 그 시정 시입니다. 시. 그래서 이 조선 시대 때도 네. 이 한국의 승비들이 네. 남쪽에는 파초가 좀 돼서 네. 집 마당에 파초를 심어놓고 그림도 그린 적이 있어요. 음. 그 파초가요, 바나나예요. 아, 파초가 바나나입니까? 예, 바나나와 거의 한 이촌 관계. 아. 이게 뭡니까? 뭐 우리 옛날에 이촌이면 부부 아닙니까? 예, 귤이 네. 뭐 횟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거 있죠. 나오죠. 네. 그러니까 기온 때문에 이렇게 약간 종이 바뀐 부분이 종이 아니라 변종이네요. 된 것이 변종이네요. 파초예요. 파초. 그래서 바나나라고 열렸다라는 부분을 보면 파초가 이제 꽃이 폈다가 지고 나면 밑에 열매 같은 것이 좀 열리는데, 파초 좀 작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한국에서는 네. 잎은 거의 바나나 잎하고 파초 잎하고 구분도 못 아, 하고요. 네. 식물학자라고 하는 사람한테도 파초 그림을 넣고 이게 바나나인가 파초인가 물으면 구별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역시 바나나. 예, 둘이는 이렇게 이 과도 네. 똑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바나나가 열렸다라는 거는 그거는 바나나가 아니고 대구하고 광주에서 그거는 파초다. 열매다. 그럼 이게 바나나처럼 되려면 기온이 더 올라가면 이 열매가 더 커지면서 네. 이 달아지면서 굵어지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몽키 바나나가 아니냐 하는데, 네네. 몽키 바나나는 몽키. 그것도 바나나 사촌인데, 그렇죠, 몽키. 작은 바나나요. 네네. 그거는 몽키한테 던져주는 그 바나나. 예, 그거는 네. 파초하고 바나나 관계처럼 바나나하고 또 몽키 바나나도 또 2, 3촌이에요. 네. 종류가 조금 다른. 몽키 하시니까 또 올드파송 헬로 미스터 몽키가 또 그러는데. 그때 이제 그 나이트 클럽 좀 네. 어디 다녔어요? 아니 뭐 그까지 이야기를 좀 드리긴 좀. 아니 네, 나는 적절치가 저기 않은 대학 때 이렇게 네. 종로 이가에 종로 2가 코팅을 뭐 이렇게 네. 하는데 사람이 모지라가 하숙집에서 자다가 끌려 나갔는데, 네. 코파카바나나는 코파카바나. 예. 유명하지 않습니까? 종로 이가에 네네. 거기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거 알아요? 네, 추억의 장소 코파카바나 이야기는 자 3부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선생님, 그런데 지금 TV보다도 에어컨이 더 많이 팔린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지금 더운 날씨인데 TV를 안 산 이유가 좀 있어요. 옛날에는 TV를 네. 평형수에 맞게 그렇게 했다라고. 20평 50평이면 50인치. 50인치. 20평이면 그런데 20인치. 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네. 이제는 집을 못 사고 하니까 결혼 때부터 하하. 이 신혼 때부터 그냥 작은 사치라도 하자 이러면서 플러스 20을 한다는 거예요, 평소에. 플러스 20. 그러니까 20평에 살면 40인치, 40인치. 30평에 살면 50인치. 그래서 50인치, 네. 기본 혼수품이 50인치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큰 텔레비를 사놓고 네네. 잘 안 바꾸잖아요. 거의 화면이 꺼질 때까지는 안 바꿀 거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을 많이 사요. 근데 잘 많이 알죠. 정말 선생님, 우리 선생님 만물 박사십니다. 이런 걸 몰라도 되는데. 네, 자꾸만 알게 되네요. 또 소중한 정보를 앞으로도 계속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나저나 소장님, 이 어제 오늘 각종 신문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또 원전 이야기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지금 더위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난 여름의 추억을, 지난 여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나는 기억한다, 그런 이상한 영화도 공포 영화 있었죠. 네네. 그 다음에 아직도 기억한다라는 또 속편이 나왔어요. 아직도 기억.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기억한다라는 공포 영화가 네. 있었는데 네네. 애들끼리 술 먹고 가다가 뭐 한 명이 죽었는데 그걸 그렇습니다. 복수하는 이런 영화인데 네. 나중에 속편이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아직도 기억한다. 네, 참 대단한 또 속편 나왔군요. 자,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제작은 하지 않는 3부에서, 제작은 하지 않습니다. 3부에 소개를 해드리기로. 자, 이 원전, 지금 좀 시끄럽습니다. 원전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원전에 중단 세력이 있는 건 아니냐, 무슨 이야기냐. 지금 스웨덴과 독일 다 탈원전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자, 5, 6기 원전과 관련해서 이 공론화를 통해서 이 배심원단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선 저는 이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뭐 자세한 내용들은 궁금하긴 한데, 우선 우리 국민들이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지금 각종 원전, 그 다음에 노후화된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이번 여름 이렇게 더운데 괜찮습니까, 소장님? 자, 에너지 네. 그 위기, 즉 네. 전력이 그 뭐라고 합니까? 블랙아웃이라 그럽니까? 네, 네. 전에 우리가 한 2번 겪었죠. 경험했죠. 예, 그런 상황이 이게 소장님 정말 이게 저는 화장실에서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아찔합니다. 예, 아찔하겠죠. 정말 이게 이 고립된 그 고립감. 무슨 뭐 저기 정말 처리가 안 됐어요. 이건 처리가 안 됐는데 공황장애 있어요? 물도 못 내리고, 공황장애 있어요? 제가 뭐 공항에 가면 장애가 있습니다. 화장실에 그 불 꺼진다고 물이 안 내려가요? 아 이게 물은 물도 하여튼 그때 하여튼 상황이 썰어갖고 그냥 꼼짝도 못하고 완전히 이렇게 거의 이 얼음이 됐어요? 좀비 상태였습니다. 아, 덩치는 커가지고 또 싱겁네. 네네. 예? 네. 여하튼 우리는 그렇게 갑자기 불이 꺼지거나 이런 거 되면 네. 갑자기 더 좋아하시나요? 희열이 싹 생기면서 옛날에 동네 정전 되면요 다 캄캄해졌잖아 어릴 때. 우리 또 어릴 때 정전이 많았어. 소장님한테 음란마귀가 들어갔네요. 여하튼. 그러면 골목에 나가가지고 정전된 네. 골목을 소리 고아서 지르고. 다니면 얼마나 상쾌한데. 당시에 부산 동네 산성 옆을 지나면서 소리 질렀던 꼬마아이가 황장수 소장님입니다. 네,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때 시끄러웠다라는 동네 아저씨의 제보가 제일 있어요. 좋을 때가 그거 저기 정전 될 때하고 그 다음에 네. 소독차 올 때. 소독 뒤에 막 따라가지 않습니까? 여자 친구에도 노지만. 자연스럽게 다 소독이 되곤 했던.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지금 사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요. 간단하게. 네. 원전은 안 쓸 수 있으면 점차적으로 안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건 맞습니다. 에너지 개혁이죠. 예.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녹색 성장이니 하면서 네. 원전이 무슨 뭐 가장 청정한 에너지다. 거린 에너지다. 그다음에 뭐 UAE 가서 원전 만든다 전다 하고 다녔지만은 네. 이 원전이라는 부분은 매우 위험하다. 위험하다. 자, 우리가 80년대에 체르노빌, 아, 또 미국의 이 쓰리마일 네네. 89년인가 89년. 예. 후쿠시마. 쓰리마일 섬 그것도 안 알려졌지만 사망자가 그게 안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예, 그 쓰리마일 섬에 미국이 시시했죠. 아니, 미국이라면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인데 왜 이렇게 시시합니까? 아, 이거는 워낙 큰 사건이었고 미국으로서는 에너지 네. 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당시는 이것도 에너지 산업 세력의 당시는 불복합입니까? 그 미국하고 소련하고 핵 대결을 하는 상황에서 아하. 이런 어떤 문제하고도 시시.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1년에 후쿠시마죠. 네. 그래서 이 원전이 제일 많이 쓰는 나라에서 사고가 한 개씩 났어요. 프랑스만 지금 아직 사고가 안 났는데 프랑스. 우리가 원전 쓰는 나라에서 작은 유출 사고는 나는데 그 부분을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고 덮습니다. 지금 한국에도 원전에서 이런 사고가 나서 사망자들이 발생한 사고들이 종종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알려지고 있다. 이걸 갖다가 그 가족에게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덮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들려오고 있다는 예, 것입니다. 네. 프랑스나 이런 데서도 사고가 종종 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원전 관련해서 크고 작은 사고가 1년에 수십 건은 납니다. 그것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죠. 잘 알려지진 않지만. 네. 자,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 후쿠시마 사고는 쓰나미가 나오면서 네. 냉각 기능을 하는 이런 어떤 이 전기 시스템
이 전기 벤틀 네네. 시스템에 덮쳐가지고 네. 그걸 갖다가 녹다운 시켜버리니까 이 냉각 기능을 가동하는 전기가 들어가지 못해서 그 이 원자로하고 또 녹아내렸군요. 그 옆에는 네. 이 수조에 음. 이 폐 연료봉을 보관하는 데가 있었는데 폐 연료봉을 시키려면 몇 년을 시켜야 돼요. 몇천 도짜리를. 그래야 몇백 도로 내려와. 그런데 그걸 시키는 이 두 군데서 네. 한 군데는 원자로가 녹아내렸고 한 군데는 폐 연료봉이 따라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 원자로 바닥이 녹아버렸습니다. 방사능이 유출될 수밖에 없네요. 네. 용융이 돼버렸어요. 네, 용융이 돼. 그러니까 땅 밑으로 바다로 네. 방사능이 유출됐는데 네. 일본이라는 나라의 특유의 어떤 주민 통제. 일본 사람들은 이런 걸 안 따지고 묻지도 않잖아요. 네. 지금 원전 사고로 일본에 구속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초반에 바닷물을 끼얹어서 이걸 수습할 수 있었는데 바닷물을 부으면 그 원전 몇 조짜리를 못 쓴다 해서 도쿄 전력에서 바닷물을 끼얹지 않음으로써 소금물이니까. 네. 결국은 거기에서 열이 달아올라서 수소 폭발이 해가 도움이 날아가 버렸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 그 일대가 방사능이 유출되니까 지금 30km 안에 사람을 못 살게 해서 지금 체르노빌에 가면 그게 옛날에 소련 영토 일대 아닙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지만 네네. 벨루루시 옆에 우크라이나죠. 벨로루시 옆에 우크라이나. 예. 네. 거기는 지금 괴물이 산다잖아요. 영화 봤어요? 체르노빌 무슨 다큐멘터리. 네. 다이어리 같은 이런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참. 변형된 상황. 그 체르노빌 관광이 있어요. 그 체르노빌이라는 네. 몇십 년간 지금 모든 게 멈춰버린 그 이 유령 도시를 이렇게 관광하는 그 관광객을 습격하는 그런 영화도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찾아보면 체르노빌 괴 물고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게 좀 공포의 소재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체르노빌 사고로 당장은 이렇게 죽은 사람은 크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 후유증으로 각종 암이나 그 방사능이 이런 걸 해서 노출돼. 특히 어린이들이 대폭 이렇게 됐고 또 기형아가 노인들이 나오고. 네. 그래서 수십만 명이 그 영향을 받았다 하고 체르노빌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유럽 전역이 그 영향에 들어가가 그렇죠. 지금 뭐 구름을 타고 네. 공기를 타고 그래서 뭐 한반도 유럽에서 영향 어떠냐 뭐 이런 얘기. 네. 우유하고 고기를 네. 전부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수입해서 먹었어요. 아, 청정육을. 네. 그 유럽에 있는 소들이 뜨든 풀을 뜨든 체르노빌 그럼 방사능 오염됐으니까. 때문에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공개가 됐는데 네. 그래서 원전이라는 거는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야 되는데 싸지도 않아요. 사고 수습 비용까지. 일본에 지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수습 비용이 얼마쯤 들어갈 것 같습니까? 뭐 수십조 들어가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벌써 수백조 네. 들어갔어요. 아, 수백조가. 200조 플러스 알파인데 네네. 지금 한 2, 300조 들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희생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그걸로 인해서 희생자는 십수명밖에 안 되죠. 그 연설문 내용이 뭐 숫자가 어떻다고 그 이야기로 나오죠.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죽었다라는 부분은 네. 시간이 일정하게 경과해서 그 영향을 받아서 죽은 사람까지를 포함해야지 당장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서 이 하루에 한 100만 원, 200만 원을 줬죠, 일당을. 네. 그래서 이 노동하는 노가다 일용직으로 뛰는 분들이 그 제작진 제거하는 데 들어갔다가 몇 사람이 죽었죠. 그래서 이 지금 이 원전 사고의 수습 네. 비용, 그 다음에 지금 고리 1호기 폐로한다잖아요. 네. 폐로하는데 기본 1조입니다. 한국은 6,500억이라는데 기본 1억 1조고 네. 기본 15년 이상 걸려요. 기술을 또 다 확보하지 못했다는 아, 얘기죠. 그 지금 폐로 기술은요. 프랑스하고 미국하고 소련밖에 없어요. 러시아밖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우려되는 위험도 결국 관가에서는 안 그러니까 비용이에요. 싼 게 아니라 결국 이 사고가 날 때 대비해서 이 비용, 네. 그 다음에 안전 비용, 그리고 이 문을 닫을 때 폐로 비용까지 넣게 되면 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지금 발전을 어떻게 가야 되냐? 그래서 지금 LNG로 간다는데 화력발전소 대신에 네. 화력도 석탄 대신에 네. 석탄은 공해가 심해요. LNG로 주로 가는 게 맞아요. 왜? 지금 이 석유 가격이 30불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 세일 오일, 세일 가스 때문에 그런 유가 거예요. 하락이니까. 근데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어마어마한 지금 세일 가스가 발견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세일 가스를 가져와서 한국의 LNG 발전소, LNG는 오염이 제일 화석의 연료 중에는 가장 많습니다. 네. 그걸 중심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2030년에 20% 한다는데 지금 뭐 한 5%, 6% 될 거예요. 네. 신재생 에너지가 20% 된다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그럼 왜 그런 겁니까? 첫째, 한국은 지형상으로 네.
이 태양열이나 풍력이 잘 안 돼요. 네. 중동은 태양열 됩니다. 그 다음에 근데 1년 연중 그냥 햇빛이 내려쬐니까. 네, 그리고 한국의 지열 발전은 저도 옛날에 그 관련자하고 지열 발전 땅에 이렇게 와서 이랬는데 한국에는 지열 발전을 할 수 있을 만한 땅이 이 부산에서 울산 가는 그 지역 일부하고 네. 그 다음에 저쪽 서해 뭐 군산 약간 단청지대의 그 온천이 있는 데가 네네네. 지열인데 네네네. 근데 한국에는 약해요. 그래서 일본은 지열이 좀 되지만은 안 되고 그렇게 본다면 이 신재생 에너지라는 거는 하나 네. 조그만 마을이나 외딴 마을이나 이런 데서 상징적으로 하거나 한 집이 태양열 가지고 저거 집에 네. 쓰는 정도를 조금씩 커버하는 정도지 이게 주류의 발전 방향은 절대 될 수 없어요. 한국 같은 산업국가에서는 더더욱이 안 네.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정하게 조금 보완한다라는 부분이지 현재의 기술력으로 이걸 간다라는 건 문제가 있고 이 또한 환경 파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강원도 이런 데 가면 네. 풍력 발전 이 돌아가는 거 제주도나 네네네. 그거 쭉 있어 보세요. 무슨 환경오염 뭐가 있습니까? 저는? 아니 그게요. 일단 네. 그게 발전기가 이렇게 풍력 네. 이게 뭡니까? 이게 커다란 그 프로펠러 바람개비 같은 거 돌아가면 네. 그 지역에 네. 뭐가 되겠습니까? 환경 파괴지요 그게. 아 모양 우리가 큰 이 송전탑이 있어도 흉물스러운데. 아 그럼요. 흔히 흉물스러운 지역을 상징할 때 보면 영화 같은 데서 다 이 풍력, 이 발전기. 톰 크루즈의 영화에도 그 미션 임파서블에서도 그 장면이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황량한 지역에 주로 그걸 하는데 사람이 안 사는 지역에. 그래서 사막이 많이 있거나 네, 안 그러면 해안가. 땅이 넓어가지고 거의 버려진 지역이 많은 나라에서 하는 거지. 이렇게 인구 밀도가 높은 좁은 땅에서 오밀조밀 사는데 그 풍력 발전이라는 게 비효율적이고요. 비용이요. 일반 발전에 막 몇 배가 돼요. 그래서 정부가 보조금을 안 주면 운영이 될 수 없는 것이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그렇다면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을 폐기하고 에너지를 이렇게 다변화하는 부분은 일정은 맞는데 입장은 문제는 뭔가 하면 이렇게 될 때 에너지 가격이 전기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니까요.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설명을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현실성이 있는 에너지 수급 계획을 발표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박근혜 때는 석탄을 강화했어요. 가스를 줄이고요. 거꾸로 갔죠. 네. 이것도 잘못된 거라고 제가 뉴스 브리핑에 비판을 했는데 신재생 에너지가 20%는 절대로 못 된다고 봅니다. 저는. 소장님 이 대목에서 제가 그래서 반드시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소장님 관련된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것이고 또 경험도 있으시고 또 정부 쪽에 일도 해보셨는데 그래서 당장 국민들이 궁금한 건 이번 여름 괜찮으냐 1번 괜찮냐 수급 괜찮냐 2번 요금 인상 걱정 안 해도 되냐 2번 3번 그렇다면 앞으로 20년 30년 우리 에너지 개혁이 되게끔 그렇게 설계를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정말 너무 섣부른 느낌이 드는 또는 여러 가지 또 이 지적이 되고 있는 이런 일련의 사항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데 이 계획을 누가 세웠느냐? 저희 첫 번째 수급은 괜찮은 겁니까? 블랙아웃 현상은 없을 거라고 보시면 괜찮다. 지금 당장 그 네. 원전을 네. 그 지금 고리 1호기는 중단했고 뭐 나머지를 이렇게 중단한 건 없잖아요. 네. 이제 짓고 있는 거 계획 중인 거는 3개는 안 짓고 네. 2개는 1조 한 몇 천억이 들어간 2개를 중단을 한다는데 그건 진짜 그것까지 짓고 더 안 짓는다 하는 게 마치 갑자기 정권이 바뀌면서 이걸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것은 좀 아니다. 저는 원전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한국에 원전 마피아가 있고 이 사람들이 원자력 산업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안전이나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보다는 이 산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똘똘 뭉쳐가 그쪽에 그다음에 거기서 원전에 돌리면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이해관계가 있는 그 돈을 세력. 뿌리면서 네네. 그래서 지금 한국의 보수 언론이 연일 원전을 갖다가 보도하고 있는 것도 그 에너지 원전 마피아의 이쪽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광고도 저는 그런 거 있었고. 절대 안 좋게 봐요. 왜냐면 네. 일본도 그렇게 계속 했습니다. 원전 마피아들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옳지 않다. 그렇지만은 선생님 이 대목에서 조금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해를 못할 부분들이 우리가 과거에 이제 무슨 마피아 어떤 특정 전문 집단
또는 특정한 지역 이럴 때 우리가 마피아라는 그런 걸 붙이게 되는데 이 원전 마피아 왜 이 마피아라는 이름을 붙게 되는 지금 겁니까? 대학교마다 네. 핵원자력공학과가 있는 대학이 한국에 너댓 개밖에 없어요. 네. 지금은 핵공학과 뭐 이렇게 이름을 다양하게 부르는데. 네. 그러니까 몇 개 대학이 출신이 이 쭉 나와서 그 분야에 쫙 퍼졌습니다. 70년대에 한국에 원전이 생긴 이래요. 원전 붐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네트워크와 커넥션을 가졌고 네. 이것이 또 정권의 의도하고 맞물려서 쭉 성장해 오다 보니까 이 원자력이 마치 만능이고 네. 안전하고 이것이 유일한 에너지 해결책인 것처럼 하면서 확산시켜가는 부분이 있고 네. 또 원자력 문화재단을 만들고 원전이 들어서는 주변 마을에 대해서 돈을 뿌리고 이렇게 또 언론을 또 이렇게 장악하고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 때 절정이었죠.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자신들의 이해관계, 원전이 확대돼야 이 사람들은 먹고 살고 원전 하나 지으면요 네. 돈이 얼마입니까? 어마- 4조 원쯤 들어가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한 개당. 네네. 한 개당 한 4조가 들어가니까 그게 뭐 관련된 분야는 뭐 거기에 한두 개가 아니겠네. 그래서 네.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이게 큰 먹거리가 되다 보니까 이 이해관계가 계속 원전을 짓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이걸 써도볼 걸을 필요는 있는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브레이크아웃은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전력이요. 네. 지금 전력 구조상으로 봤을 때 당장 원전을 스톱을 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이 원전을 이렇게 폐기를 하면서 네. 단계 수명이 다하는 원전부터 수명 연장을 지금 10년, 20년씩 하려고 한 부분을 연장하지 않고 네. 문을 닫게 되면 이제 그만큼 다른 에너지원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대체 에너지가 지금까지 있어야죠. 보면 한전이 네. 엄청난 몇 조 단위의 흑자를 낳으면서도요 전기료를 인하시키기보다는 지금까지 한전이 시설 투자를 한다고 들어간 네. 부채 부분을 갚거나 음. 회사에서 자기 직원들 월급 올리고 나눠서 쓰는데 열중하지 네. 네. 실제로 전기료 인하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기료의 결정 과정이나 이 적정성에 대해서 투명하게 네. 해야 되고 여기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요. 산업용 전기인가 일반 전기, 가정용 전기인가에 네. 따라가 전기료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 작년에 네. 에어컨 대란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도 그때 알게 됐죠. 한 집에 막 전기료가 몇십만 원씩 나왔지 않습니까? 이 에어컨 작년에 워낙 더워서 좀 떼니까. 네. 그런데 누징 되잖아요, 일정하게. 네, 근데 대부분 하루에 한두 시간만 틀어도 누징이 적용돼서 나왔잖아요, 몇십만 원씩. 네. 그런데 공장에 돌리는 전기는 가정용 전기의 몇 분의 1이에요. 네. 그러면 가정에서 비싸게 받아가 이 재벌들 공장 돌리는데 전기를 싸게 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소장님 여기서 또 저는 추가 질문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산업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전기료를 적정 수준에서 조정을 해서 값싼 전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다음 또 어떤 설명이 있었냐면 한편으로는 한국은 전기 요금이 싸다. 원체 싸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정에 부과되는 요금도 비싼 게 아니다. 이런 설명이 있는데 이 설명에 대해서는 어떤 좀 답을 주실 수가 있을까요, 선생님? 저는 그거 일종의 전기가 네네. 민영화된 나라가 많죠. 네. 수도도 민영화하고 미국도 무슨 수도 민영화 이런 네. 전기 민영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작은 점 그런 나라와 아닌 나라의 차이지. 네. 한국처럼 이런 나라는 기본적으로 전기가 일정하게 공영화되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수도나 선생님. 전기가요. 네. 그건 잘하는 부분이라고 보고 그렇다면 네. 결코 그런 공영화 시스템에서 봤을 때 싸지 않고요. 싸지 않다. 오죽하면 네. 미국에서 지금 덤핑 판정을 때리는데 네. 한국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싼 전기로 네. 생산하는 한국 철강 회사들에 대해서 지금 문제입니다. 미국이 네. 덤핑 판정을 네, 네. 이렇게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아니 수출을 해서 수조 원씩의 흑자를 보는 수출 대기업들한테 지금 이런 가격으로 전기를 싸게 해주고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수출 기업의 싼 전기 경쟁력, 산업에 손대지 마라 이런 논리로 네. 지금 수십 년째 그런 전기료를 유지해 오고 있어요. 저는 정상화 시켜서 제값 내고 전기 쓰고 그들이 진짜 수출해서 버는 흑자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되겠어요. 아하. 한마디로 이 정권과 또 경제단체의 로비력으로 이걸 누지르면서 민간이 수출 기업의 전기료를 다 대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전기료 투명하게 하겠다라는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주장을 했어요. 전기료 정상화. 네. 그렇게 되면 민간에서 앞으로 이 전력을 에너지원을
LNG로 가거나 재생에너지로 일부 옮겨간다 하더라도 네. 많이 오를 부분이 안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네. 재생에너지 하면서 이 항상 진보니 좌파들은 환경 이야기하면 뭐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인데 저는 약간의 보조 외에 재생에너지가 주력 에너지원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비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런 소리 하지 말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또 일반 가정용 전기료를 올리는 핑계를 대지만 왜? 이거는 한 6배, 5배씩 비쌉니다. 생산 비용이요. 만들어내는데. 네. 네. 소장님, 이 대목에서 우리가 또 짚어봐야 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신고리 에너지 개혁의 일환으로 5호기와 6호기에 대해서 이 공론화 작업을 통해서 건설을 완성해야 될지 아니면 탈원전 계획대로 없애야 될지, 또 없애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미 지어놓은 건물이기 때문에 이 건설이기 때문에 자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공론화 작업을 통해서 시민 배심원단에게 맡기겠다. 한 3개월여의 시간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시민 배심원단, 시민위원회 이런 거는 한마디로 좌파 단체다. 좌파 단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어떤 대목에서 그런? 보통 보면 시민이라는 이름이 보면 네. 촛불도 시민이고 대한민국에 네. 시민 파는데 앞에 서서 하는 사람 보면 곧바로 야당에서 세월 지나면 네. 그 사람이 여성운동을 했든 환경운동을 했든 뭐 좀 있다면 다 야당에서 국회의원으로 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면 장관이 되거나.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 야권에 지금 야당이 아니고 이제 네. 여권에 네. 치어리더들이죠. 관변단체라고 봅니다. 저는 시민이라고 붙이는 네.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다. 그런 관련성이 강하게 느껴진다. 그러기 네.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네. 무슨 사드도 환경 영향 평가를 시민들한테 받겠다. 네. 그 애미기라 소리고. 이거 원전 문을 닫는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도록 영향력을 이 사람이 넣었을 건데. 네. 네. 이 사람들 보고 원전 어떻게 할까 물으면 짓는 원전. 네. 이 사람들 문 닫아야 된다 하지. 그러면 한 3조 원의 돈이 원전 2개 짓는다고 지금 들어갔는데 네. 여기서 써도가면 보상 3조 원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네. 그럼 작년에 가동해서 돌아가는 게 없습니까? 있어요. 재작년에 지어서 돌아가는 것도 있고. 그럼 그거 하고는 이거나 시한상으로 뭔 큰 차이가 난다고 굳이 이런 생쇼를 하면서 돈이 한 3조쯤 들어간 거를 안 한단 말입니까? 이거는 장난이죠. 네. 쇼죠. 소장님의 의견은 이미 건설이 다 되어가고 있고 또 여기서 멈추는 것은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만큼 이것만큼은 짓고 있던 것이니까 완료를 하고 그 이후에 추가 계획은 없던 걸로 하자 이 말씀이신 거죠? 저는 원전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반원전주의자입니다. 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대안을 강구해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보수 일각에서 원전을 이렇게 스톱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성하는 이런 논리도 저는 찬성하진 않아요. 그 사람들 원전 마피아들하고 다 관계 있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객관적으로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네. 더 이상 원전은 짓지 말자. 좋습니다. 짓는 거는 지어라. 지어야 된다. 그리고 원전을 이야기할 때는 없앤다면 탈원전한다면 전기료를 어떻게 공평하게 기업들하고 부담할 것이냐. 앞으로 올라갈 건데. 그래서 민간에 전가하지 말고 민간은 이미 낼 만큼 내고 있다. 기업들 보고 제값 내고 전기 써라 해라. 그리고 정말 전기료 때문에 안 돌아가는 한계 선상의 기업이 있다면 그건 정부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너무 강조해서 쇼하지 마라. 그것 자체가 또 고바닥에 돈 벌어먹는 놈들이 있어요. 네. 환경업자들하고도 관계 있고. 에너지, 태양이 지금 다 망했잖아. 네. 에너지 개혁 이 정말 100년 대계 교육이 100년 대계라고 하긴 합니다만 에너지도 기후 온난화 현상으로 지구는 더워지고 이상 기후는 이 자주 반복되고 그만큼 우리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에너지 문제 원전 탈원전한다면은 신재생 에너지가 대체 에너지로서 분명히 그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국민들이 에너지라는 분야를 또 잘 모르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러다 보면은 이 정부의 어떤 계획에 대해서 사실상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전문가적인 식견으로서 중장기적인 대안을 세울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요. 그런 만큼
정부의 이 판단, 공론화를 통해서 신고리, 5호기와 6호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데 이 황 선생님 말씀대로 좀 객관적으로 또 정말 이럴 때 해야 되는 이야기가 국익이네요. 국익에 보탬이 되도록 지혜로운 판단이 내려지면 좋겠습니다. 에너지 개혁 다음으로 우리가 가장 또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국가적 개혁을 또 뭐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저는 부동산 네. 개혁, 주거 문제 개혁하고 네. 교육 개혁 두 가지라고 보고 있고요. 네. 검찰 개혁은 개혁하지 말고 이 정권은 무슨 안경 안에다가 박상기 뭐 네. 검찰 개혁에 마치 한이 걸린 사람처럼 그러는데 네. 검찰에 뭐 그리 많이 당했어요? 모르겠어. 뭐 복수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네. 저는 검찰 개혁은 검찰에다가 아무것도 지시하거나 시키지 말면 네. 그러면서 검찰을 특혜를 주지 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검찰하고 개 닭 보듯이 개는 닭 보면 좋아하지 뭐라 그러노 소 닭 보듯이 소 닭 보듯이. 대면하게만 네. 지으면 검찰 개혁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소가 닭을 보는 장면은 잘 기억이 네. 안 나네요. 네. 옛날에 보면 이 평화로운 장면을 보면 네. 소는 지대로 풀 뜯고 닭은 닭대로 벌레 잡고 다니죠. 소는 소가 일을 하고 닭은 닭 일을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 지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슨 조국이 그 무슨 검찰 보고 허건나 검찰 개혁하겠다는 거는 그거는 개혁이 아니라 자꾸 네. 듣다 보면 음. 너네들 우리 말 들을래 안 들을래? 네. 우리가 주문하는 거 할래 안 할래? 음. 근데 요번에 보면 문준용 아들 의혹 조작 사건으로 국민의당이 초토화되는데 이게 마치 그 지금 뭐 저기 송영문이 네. 무슨 뭐 이런 청문회 할 때 그 시점에 또 미국에 가는 시점에 네. 딱 맞춰서 턱 터지면서 검찰이 또 열심히 파서 지금 국민의당을 해체시켜서 더불어민주당에 통합하느냐 안철수 정계 은퇴하느냐 이야기는 오는데 요것도 보면 검찰 개혁 하고 연결해보면 냄새가 좀 나. 소 닭보다 다르는 데서 제가 또 바로 떠오르는 이 고사성어인가요? 이 옛 어르신들의 지혜가 있는데 군군군 신신신 임금은 임금할 일만 받고. 되고. 예. 그래서 각자 일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검찰이 원래 검찰이 해야 되는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일을 정상적으로 하도록 그 일을 하도록 다른 일에 신경 안 쓰고 또 이 학교는 학교 일을 하도록 또 부동산 쪽에서는 부동산 일을 하도록 또 에너지 쪽에서는 정말 정정당당하게 에너지 일을 하도록 하면 되는데 뭔가 자꾸 개입되고 이해를 노리고 이러다 보니까 정의가 뭐냐 정의를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고 또 정의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고 정말 저는 이게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결혼 서류를 도장 파서 도장 만들어서 위조한 사람한테 네. 검찰 개혁이 되겠어요? 안 되지요. 네. 그래서 문제는 뭔가 하면 검찰에 아무것도 시키지 말고 대신 검찰에 아무런 특혜도 주지 말고 수사 제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만 그냥 안 했을 때 그때만 처벌만 하면 검찰은 저절로 개혁되는 거예요. 네.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하는 순간에 개혁되는 게 아니라 검찰을 개혁한다 말은 검찰을 이용하겠다로 들리는 거예요. 자, 신국어사전 개혁하겠다, 이용하겠다는 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입장 시각차는 있겠지만 우리가 개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주 큰 개념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 특정 세력 또는 특정한 방향이 아니라 제자리에 서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선생님, 저도 지금 많이 궁금하고 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개혁 중에 하나는 부동산 개혁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 좀 꼭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네. 검찰 개혁 다른 개혁은 이야기인데 오늘 맛만 네. 조금 보고 네네. 내주에 이제 부동산 본격화하게. 교육개혁 본격화하는데 네. 저는 문재인 정권이 얼마 전에 네. 뭐 619입니까? 619 부동산 발표를 했었죠. 발표를 했죠. 네. 근데 그 내용 보면 LVT하고 DTI 뭡니까 어렵습니다, 소장님. 좀 쉽게 그러니까 설명해 내 주세요. 소득이나 네. 집값에 비해서 몇 프로를 대출받게 해줄 거냐 새로 산다 할 때 그거를 조금 10%씩 그것도 네. 실소유자한테만 낮춰주는 정도고 네. 재건축 선생님, 그러면은 강화한다 정도인데 이번 발표에서 LTV, DTI 예. 결론은 뭡니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은발의 오줌 누기도 안 된다. 언발의 오점. 근데 문재인 정권은 과거에 노무현 정권처럼 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합니다. 입만 열면 개혁하는 정권이 네. 뭐라고 부동산 대책을 넣어놨는데 그것도 8월 달에 낸다다가 네. 하도 이대로 방치할 거냐 폭등을 하니까 폭등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값 좀 올랐어요? 저는 뭐 관심도 없고요. 뭐. 선생님, 근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게
지금 더 이상 오르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이 부동산 가격 안정입니까? 아니면 부동산 가격을 내리겠다는 의미입니까? 자, 오르고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라, 네. 솔직히 한 사회가 네. 투기 수요로 인해서 돈을 불로소득을 막대하게 벌게 되면 네. 그 사회는 정상적인 경제가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닌 거죠? 누가 그러면 이래서 벌어봤자 네. 집 사고 팔아서 번 돈이 훨씬 더 많는데 아, 그럼요. 땅땅거리게 되죠. 그 돈이 사람들이. 돈 벌게 되는데 네. 그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봤자 네. 되겠습니까? 근데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집이 없어요. 음. 그러면 이 집 정책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국민의 절반 이상 집이 없는 사람들, 거주 안정. 예, 그들에게 거주의 네. 안정성을 주는 네. 것이 정책의 핵심이고요. 네. 예를 들어서 전 국민이 전부 다 집을 가지고 있다면 네. 집값이 뭐 올라가든가 말든가 신경 쓸 것도 상관없죠. 없죠. 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지금 집 문제에서 네. 집값이 올라가니까 전월세가 또 요동을 치지 않습니까? 요동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밀려나고 집 문제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네. 저출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3포, 5포, 6포, 7포. 예, 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이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들이 네. 예를 들어서 안정적으로 음.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네. 국가적 차원에서 네. 공영주택을 정말 싱가포르식으로 공급을 하든가 네. 그러면서 집값이 뜨는 걸 방치를 하든가 나누는 건 나눠도 좋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걸 외면하면서 기껏해야 이 대출 수요만 조정하는데 여기서 또 하나 위험한 거는 뭔가 네. 하면요. 지금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고 한국도 금리 올려야 돼요. 네. 가계 대출이 140조가 넘어요. 네. 가계 부채가. 가계부채가 심각합니다. 자,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 이 중에서 한계선상에 있는 사람들 네. 한 20, 30%는 네. 당장 부채 상환에 실패하면서 네. 이 사람들이 돈을 빌리는 조건으로 집을 잡혀놨을 거 아닙니까? 네. 이것이 다 은행에 넘어가요. 빚더미 오르는 거네요. 네. 그러면 순식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은행은 한마디로 부채 상환에 실패한 사람들 대신 집을 잡았는데 그럼 이게 이제 뭡니까? 처리해야죠. 이제 거품이 네. 꺼지면서 땡처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일본이 1989년부터 잃어버리신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해서 91년에 네. 본격적으로 꺼졌어요. 일본도 당시 미국하고 맺었던 87년에 플라자 합의로 플라자. 당신의 엔화를 갖다가 평가 절상을 했지요. 네네. 즉 달러하고 엔화의 비율에서 엔화가 세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제품이 레이건 대통령 때. 예, 수출이 안 된 거죠. 그렇죠. 예? 네네. 그 수출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풀어갖고 국내 경기를 부양한다고 내수 부양. 부동산 부음을 조성을 했지요. 양적 완화를 그래서 했죠. 일본에 뭐 동경만 팔면 미국 전부 네. 다 사고 항공 근처만 팔아도 맞습니다. 예. 캘리포니아 산댔잖아요. 일본 다 팔면 전 세계 다 산단 말이죠. 그랬는데 네. 지금 일본에 가면요. 네. 골프장이 100억도 안 해요. 한 7, 80억 주면 한국 돈으로 골프장을 삽니다. 선생님 골프장 한두 개 사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뭔가 같은 소리. 네. 골프 끊고 사는데 또 네. 갑자기 치고 불을 싶게. 질렀네 선생님. 네. 그래서 네. 일본이 지금 그때부터 맛이 가서 잃어버린 30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은 결국은 거품이 언젠가는 꺼지면 네. 한마디로 이 부채, 네. 이 상한에 실패하는 부분 때문에 중요한 건 소프트 랜딩을 해야 네, 되는데. 그 다음에 네. 금융기관의 위기가 발생하게 네. 되고 더 나아가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그럼요. 2008년 모기지. 금융위기가 결국 이 불량 모기지로 모기지죠. 네. 그 때문에 발생한 거 아니에요. 네. 한국도 그런 식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거는 이 서민들이 고통받는 부분과 네.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 양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소장님, 일자리를 늘리겠다. 또 거주 안정을 해서 부동산 대책을 확고하게 세우겠다. 자, 부동산 개혁. 가장 급선무의 과제. 오늘 그거 하나 설명드리고 좀 정리를 하고 저희가 좀 자세한 분석은 다음 또 7월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민투표를 붙여야 된다고 봅니다. 네. 주거정책만큼은. 네. 왜? 일부는 부동산이 오르기를 바라고 이 자신이 가진 이 부동자금을 네. 부동산에 투입해서 투기를 올리기를 바라죠. 그 그렇죠. 사람들이 사회지도층, 상류층들이에요. 네, 돈이 있는 사람들. 네, 그런데 밑에 서민들이나 중산층 같은 경우는 이 집이 평생의 목표예요. 그럼요. 사람이 살면서 집 하나 때문에 목표 걸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내 집 마련이 꿈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네. 국가적 싱가포르식 공영주택 공급은 네. 이 상류에 있는 사회지도층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 집값이 거의 변하지 않고 일치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세상은 못 보는 거죠. 음. 부동산 팔아서 또 투기해서 돈 벌어가 네. 자식들 전부 미국 유학 보내서 또 부를 유지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 상층과 중하층 간의 이해관계 대립에 관한 문제예요. 네. 그러면 국가는 여기서
누구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라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약자를 보여야 되는 근데 거예요? 좌우 정권, 진보 보수 정권을 다 떠나서 모든 정권은 부동산 투기를 다 장려해요. 네. 왜? 당장 자기들한테 지금 정권마다 박근혜 정권 때도 그랬어요. 권력 핵심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얼마나 덕을 받냐 보니까 그 문고리 3인방부터 네. 뭐 전부 다 부동산으로 덕 봐서 노무현 정권 때는 강남에 부동산이 80%가 올랐어요. 노무현 정권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었죠. 전국토를 투기판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이란 문제는 좌우 정권 할 것 없이 부양을 시키면 겉으로는 경제가 살아나는 듯이 착시 현장을 부동산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다른 부분의 경제가 다 죽으니까 부동산 삐아가지고 그래서 문재인 정권도 초반에 정권 딱 되니까 노무현 투 옛날에 그때 부동산 재미 종부세 짱방 하나 돈 다 갖고 와 돈 빌리자 부동산 사자 그래서 이렇게 뜨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 제가 수구리당당 질문 안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예. 우리 민족이 그러니까 미국에 가다 보면 부동산 관련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워낙 국토가 짧은데 또 정말 탁월한 분들도 많고 탁월하게 돈을 많이 모으신 분들도 많고 탁월하게 집을 많이 모으신 분들도 많다 보니까 옛날부터 땅땅땅땅 이런 분들이 많은데 왜 싱가포르처럼 못합니까? 이게 한국의 네. 옛날에 조선시대 때 보면 네네. 뭐 이 반란을 진압했다면 땅을 주잖아요. 네? 토지 하사. 네. 그 다음에 왕실도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 한국에 땅 많이 가진 사람들 중에 보면 네. 옛날에 왕족의 일족 중에서 네. 수도권에 네. 자기가 바다가 관리하던 땅을 그대로 지금까지 물러받아서 그 지역들이 신도시 개발이 되어서 수천억 수백억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종중 땅이다 이러면서. 네. 아니 그것만 개인 그거 땅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네. 저는 그런 사람 몇몇 알고 있어요. 하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재벌 흉내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재벌이기도 하고요, 일부는. 네. 그래서 결국은 한국이라는 부분이 과거에 네. 이 평민들은 땅을 가지지 못했고 네. 일부 귀족 양반들만 왕실만 네. 땅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을 둘러싼 역사에서요. 이시조선의 역사가 불균형이네요. 네. 예?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DNA 속에서 땅에 대한 일종의 콤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집착.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 미국 가도 부동산 사업을 네. 장악하고 또 틈만 나면 땅에 다 한 장을 하고 자빠져. 그래서 저같이 땅에 초연해서 땅 한 펜도 없는 사람은 허구한 날 무능하다 소리를 네. 듣고 살지 않습니까? 이럴 것 같으면 전 세계로 나가서 다른 나라 다 사버리면 안 됩니까? 땅은? 눈앞에 좋은 게 많은데 네, 알겠습니다. 강남에서 하지 뭘라고 아프리카까지 가. 사버리면 될 것 같은데. 야, 여하튼 그 싱가포르를 말씀드렸던 것은 이 토지 공개념, 토지 공유 개념을 가지고 있는 나라 싱가포르. 황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 싱가포르 나라가 어떻게 이 국민들 간의 공감대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미래를 가는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토지와 관련해서 아파트와 관련해서 내 집 마련과 관련해서 이 설문조사를 해보면 늘 응답자들은 답답해합니다. 적어도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나라에서 거주 안정, 적어도 집 가지고 장난치를 치지는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좀 시원하게 해소되는 부동산 말 그대로 개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 시원해지는 하루하루 이 수구리당당 황장수 TV와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